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대 철학을 세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자연 철학. 두 번째는 아테네계 철학. 세 번째는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테네계의 철학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테네계 철학자 중 네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볼 인물은 바로 플라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플라톤이죠. 그리스에는 축제 기간에 비극을 경연대회 형식으로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플라톤이 20살쯤 되었을 때인데 비극 경연대회에 나갔다가 극장 앞에서 소크라테스의 강연을 듣고 크게 감동되어 그때로부터 그는 전생애를 바쳐 철학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후 21세부터 28세까지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삼고 소크라테스를 따랐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부당한 죽음에 충격을 받게 되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경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를 구하려 하다가 민주주의 지도자들의 의심과 음모에 걸려든 이 플라톤은 시장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안니케리스라고 하는 돈 많은 상인이 그의 몸값을 갚아주고 겨우 석방되어 아테네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테네로 돌아오는 플라톤은 안니케리스에게 빚진 그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안니케리스는 그 돈을 받지 않자 헤로스 아카데모스 신전 근처에 한 정원을 사들여서 교육기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학비를 전혀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카데메니아라는 유럽 최초의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플라톤이 가르친 과목은 철학, 수학, 동식물학, 천문학 이러한 것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배웠다고 합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인 사상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그것은 바로 이데아론이었습니다. 이 이데아란 어떤 것이냐? 어떤 개별적인 사물이 없어져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 사물의 원형이 있는데 그것을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감각적 세계에서 마주치게 되는 사물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각 개인 사람들에 의해 마침내 실현되어져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바로 이데아라고 불렀던 거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에 많은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들은 아무리 완전한 것 같아도 엄밀하게 보게 되면 어딘가 흠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하며 그릴 수 있는 완전한 모양의 동그라미,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의 완전한 원형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데아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 그 이데아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동굴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동굴이 있는데 동굴 입구에서 동굴 안쪽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동굴 안쪽의 벽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동굴 밖에서 동굴 안쪽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 비추어진 빛에 의해 동굴 안쪽 벽에 사람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림자가 바로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실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동굴 밖으로 빠져나와 우리의 영혼이 이념의 세계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념의 세계가 바로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거죠. 이 동굴을 비유해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세계, 이데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실제적이고 시공간적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감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이 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아주 리얼하게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흉내낸 것이 바로 벽에 비친 그림자의 세계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진짜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 그림자의 세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의 바탕을 두고 있고 이 땅의 세계는 다시 이데아의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 이데아의 세계는 다시 절대자에게 바탕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 영혼이 이 이념의 세계로 비약해 가야만 보편적인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동굴 안의 세계와 동굴 밖의 세계입니다. 동굴 안의 세계는 물질, 육체, 비진리, 변화무상, 찰나, 무가치, 무의미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동굴 밖의 세계는 정신, 영혼, 진리, 불변, 영원 가치, 그런 의미 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각 사물마다 각각의 이데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보편적인 최고의 이데아가 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최고의 이데아는 이데아의 이데아이겠죠. 그 최고의 이데아를 플라톤은 어떻게 불렀냐면은 선의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 선의 이데아에 의해 지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절대 목적인 이 선의 이데아에 의해서 통일된다고 하죠. 이 선의 이데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성이며 이런 의미에서 우주적 이성이자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데아 사상은 플라톤의 국가론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은 올바른 국가가 되려면 나라 전체가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도덕적인 조직체가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 이 국가는 선의 이데아를 실천하고자 해야 한다고 플라톤은 주장하고 있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계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지배 계급입니다. 이 지배 계급에는 통치 계급과 군인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생산 계급입니다. 지배 계급은 재산이나 가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리 사욕을 벗어날 수가 있고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플라톤은 믿었습니다. 생산계급은 나라를 다스리거나 지키는 의무로부터는 벗어납니다. 대신에 모든 국민이 소비해야 할 물질을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계급은 국가의 물질적 필요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가족이나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는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수고 뒤에 가족과 함께 돈을 썰쳐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개인에게는 그 계급에 맞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두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자기 임무에만 충실할 때에 이상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또 교육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나라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아이들의 출생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플라톤 철학의 국가가는 개인보다는 국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가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배 계급에 대해 너무 높은 수준의 도덕과 금욕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들어져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또 너무 개인을 강조하게 되면서 지도층이 심히 부패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이때 국가를 위한 봉사하고 섬기는 지배 계급에 대한 플라톤의 사상이 상당히 필요함을 느껴봅니다. 아무튼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선의 이데아 사상은 신플라톤주의를 거쳐 중세 기독교 철학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테네 철학의 플라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